30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5살 아이, 그리고 지금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어 보이던 한 여성이 낯선 한옥의 가사도우미로 발을 들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쥐는 습관, 국을 말아 먹는 방식, 팔 안쪽의 점 하나까지, 그녀는 어째서 그의 잃어버린 아들과 닮아 있었을까요? 그가 잃은 건 아들이었고 그녀가 잊은 건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감춰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실을 파헤치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화점 앞에서 외아들을 잃은 그는 그날 이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돈도 싫고 사람도 싫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찾아 서울 시내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한 여인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멈춰 있던 기억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 낯선데 익숙한 행동. 그녀는 누구이며 저는 무엇을 믿고 싶으신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과 그의 이름을 찾아가는 가장 조용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재회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노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중심에는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외관은 단정하지만 그 내부는 수십 년 동안 멈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곳에 홀로 사는 이는 75세의 유정한 사장님입니다. 그는 40년 전 한때 국내 유수의 W 유통이라는 최고의 물류 전문 기업을 설립한 창업주였지만 30년 전 백화점 앞에서 아들을 잃은 후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한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향을 피우고 거실 구석에 걸린 액자 속 소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바로 그가 잃어버린 외아들 유연입니다. 나는 가사도우미 강은서입니다. 올해 35살이며 현재 미혼입니다. 입주형 가사도우미는 아니었고 파트타임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불안한 수입으로 이 집, 저 집을 파트타임으로 전전하다가 얼마 전 아는 언니의 소개로 서울 북촌의 한 대저택에 장기 고용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수는 좋았고 숙식이 제공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조용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고립된 공간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할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을 따라 한옥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문을 밀자 오래된 나무가 삐걱이며 열렸고 안쪽에서는 찬 기운과 함께 묘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정갈한 마당과 마주한 그 공간은 너무도 고요했고 마치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을 가로지르는 나무 기둥과 창틀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유정한 사장님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주방과 내부 구조를 설명받았습니다. 설명은 간단했고 감정 없는 말투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이 머무는 집은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에 사진이 많았습니다. 거실 벽, 복도, 서재, 심지어 부엌까지 하나같이 같은 소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고 성장기 여러 시점을 기록한 듯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소년은 눈망울이 크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는 제가 어릴 때 거울 속에서 봤던 저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마당을 쓸고 방 청소를 하고 유정한 사장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고 제가 준비한 반찬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 유정한 사장님이 유심히 저를 바라보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없이 시선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부는 왜 그렇게 많이 넣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부를 좋아해서요. 된장찌개엔 꼭 많이 넣어요.
그러자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유연이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불쑥 튀어나온 순간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이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밥을 말아 먹는 습관도 같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리를 하다 복도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유정한 사장님과 그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연못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제 어릴 적 기억 속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느낄 이유가 없는데도 저는 앨범을 덮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옥 마루 끝자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종의 소리, 그리고 차가운 나무 기둥의 감촉까지 어느 하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어딘가에서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다음날 유정한 사장님은 아침 식사 중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는 입양되었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5살 무렵 입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연못이 있는 마당이나 누군가 손을 잡고 있던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한 사장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고 제가 마루를 걷는 소리, 문을 여는 방식, 심지어 말끝을 맺는 억양까지 유심히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시선에 민감해졌고 어느새 저 역시 그 아이, 유연이라는 이름을 제 안에서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였지만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정한 사장님은 전보다 말을 더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식사 중간마다 과거 유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유연이는 국에 밥을 말지 않고 따로 먹었지라고 말했고 또 어떤 날은 젓가락을 왼손으로 잡았다가 오른손으로 바꾸는 버릇이 있었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습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억과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제 일상을 통해 과거를 복원하려는 듯한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어린이용 운동화 한 짝과 손바닥만 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그것을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유연이가 마지막으로 신고 나간 신발입니다. 여기에 있군요. 사장님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이걸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형을 손에 들고 있는 제 손이 이상하게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꿈을 다시 꿨습니다. 한 아이가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북적이는 백화점 안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놓고 달려나갔고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그 아이는 골목 안에서 울고 있었고 누군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은 그 장면에서 끝났지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일 수도 있는가?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유연이는 5살 때 어떤 옷을 즐겨 입었습니까?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은 후 대답했습니다. 흰 셔츠에 멜빵 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왼쪽 바지끈이 자꾸 풀려서 매일 고쳐주곤 했지요. 제 머릿속에 정확히 그 옷차림을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정한 사장님은 병원에서 받은 오래된 종이 서류 몇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유연의 유전자 정보와 혈액형, 출생 당시의 신체적 특징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왼쪽 팔 안쪽에 점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왼팔에도 바로 그 자리에 작고 동그란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있었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 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이 든 냄비를 옮기다 실수로 손잡이를 놓쳐버렸고 오른쪽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통에 숨이 막혀 주저앉았고 유정한 사장님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제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고 자연스럽게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그 점 맞습니다. 유연이의 점이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유연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부정, 그리고 아주 깊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는 제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늦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사진 속 소년과 비교했습니다. 이마의 굴곡, 눈꼬리, 귀의 모양까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욱이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꿨던 그 꿈들, 익숙한 공간과 향기, 손에 익은 물건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로 제 과거가 숨겨진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정한 사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정한 사장님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한없이 슬픈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워 일단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고 그 순간 저와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모두 품은 듯 슬프면서도 기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해서 일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전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제 방에서 유정한 사장님이 건넨 병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보았습니다. 얇은 회색 봉투 안에는 제 인생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펼쳐든 순간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A4 용지 한 장, 그 위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은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친자 일치율 99.99%.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그것이 사실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정한 사장님의 아들이자 그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유연이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제 손을 마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군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연이라는 이름, 남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는 사실, 모두가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제 삶과 너무도 다른 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낯선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DNA 검사지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릴 적 입양되기 전에 불분명한 기억들, 유난히 낯이 걷던 둑촌 한옥, 꿈속에서 반복됐던 연못가의 풍경, 그리고 유정한 사장님의 눈빛.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이제야 뒤로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살아왔고 제 삶 속에 유연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유정한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과 무관하게 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유연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았던 아이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유정한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은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연일 수도 있겠군요. 유정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여기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의 말 속엔 억지나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아이를 잃은 채 살아온 한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유정한 사장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유정한 사장님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유연이라는 이름, 어릴 적 좋아했던 것들, 습관들, 말투까지. 어쩌면 저는 무의식 속에서 그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입양기관에서조차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물이 무서웠다는 것, 왼손잡이였다가 오른손으로 바꿨던 기억, 비 오는 날 울음을 터뜨렸던 이유까지도 희미하게 떠올렸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서재 안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는 분명히 제 과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저를 유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름, 은서를 입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서,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처음으로 이 공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확실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가 집 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유정한 사장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도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은 조용했지만 당신이 오고 난 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그냥 기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 혼자 사는 무덤 같은 공간이 아니라 다시 사람이 숨쉬는 곳으로요. 당신이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공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먼지를 털고 창고를 열고 오래된 가구들을 닦으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자 정원에는 다시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유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꽃입니다. 꽃잎을 입에 물고 장난치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저는 조용히 매화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고 어쩐지 그 장면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이젠 확실했습니다. 제가 은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유정한 사장님과 나는 매일 정원을 가꾸고 찻잔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낸 날은 흐린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난 뒤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의 태도, 언론의 냉정함, 수많은 제보 속에서 번번이 무너졌던 희망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십 번 전국을 돌며 확인했지만 매번 다른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실망하고 나중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들이 그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연히 내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처음으로 그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지금껏 느꼈던 외로움과 단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이 집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함께 예전의 사진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진 속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옛 풍경을 복원해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옥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담장 너머로 넘나드는 고양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햇살,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현재의 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어느 날 오래된 편지함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종 당시 시민들이 보낸 위로의 편지들이 수십 통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의 사람들로부터 도착한 그 편지들은 모두 유정한 사장님을 걱정하며 용기를 내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지 아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을. 며칠 뒤 유정한 사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함께 실종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유연을 잃은 3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관련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 보호 단체, 가족 상담 기관, 그리고 후원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정한 사장님의 제안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삶의 연장이자 복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북촌 인근의 작은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실종 아동의 일시 보호소이자 상담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시설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엄마가 다시 와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과거에 느꼈던 막막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그날 밤 우리는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살아온 겁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제 삶 전체를 꿰뚫는 진실이었습니다. 입양, 정체성, 기억, 상처,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사회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유연재단이라는 이름의 창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종 아동과 가족을 돕고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조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북촌의 한옥 안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유연재단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둘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대회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내 후계자이자 아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는 기자 간담회, 인터뷰 일정,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실릴 소개 글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유전자상 나는 그의 아들이 맞았지만 지금껏 은서로서 살아온 제 삶 전체가 그 이름 하나로 대체되기에는 너무도 길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유정한 사장님과 제게 정장 한 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유연이 어릴 때 자주 입던 색과 같은 정장입니다. 기자회견 때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유연이라는 존재가 은서라는 이름 위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진심이었고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유정한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한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어제 내 말이 부담스러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은서이고 싶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유연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변했든 나는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억눌렀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껏 살아온 제 삶은 뭡니까? 전 그냥 돌아간 조각이 아니에요. 유정한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방을 나왔고 그날 하루 종일 정원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신뢰를 쌓기 시작한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나조차도 나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자각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지침은 유정한 사장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재단 설립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언론과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실종된 아들이 사실은 여성이 되어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고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가짜 가족극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저와 유정한 사장님과 함께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고 유정한 사장님은 그때 처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히려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상처는 단지 그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겪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자꾸만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로서, 은서로서 살아온 내 모든 기억들이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위에 덧씌워지는 유연이라는 이름은 마치 외투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방 하나를 챙겨 한옥을 나섰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북촌 끝자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에게는 짧은 쪽지만 남겼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세요. 그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으로 북촌의 골목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 되묻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묻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아침을 먹자며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서 나는 다른 투숙객과 마주쳤습니다. 중년의 여성 한 분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아니세요? 전 그 사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녀의 눈에 진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도 10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당신의 존재가 제게는 희망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내 안에서 충돌하던 유연과 은서의 이름이 더 이상 대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잃어버린 삶의 증거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일부일 뿐 그 삶을 살아온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처음으로 유정한 사장님과 아닌 나 스스로를 통해 유연과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한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주저하던 찰나 마당을 쓸고 있던 유정한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결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다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신발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갈등과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예전처럼 말을 아꼈지만 식탁 위에는 전보다 다양한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했던 가지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 들어 그 맛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통해 사과했고 그것이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서야 같은 시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유정한 사장님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의 이름으로 된 3명의 서류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 이 집과 재단에서 당신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봉투 안에는 강은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공동대표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불안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자 딸이고 내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정체성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딸로 자라났고 지금은 그 둘 모두를 품은 나라는 존재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느껴왔던 충돌과 혼란이 해소되며 저는 진짜로 이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로워진 제 자신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재단 운영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실종 아동 보호 외에도 성별, 정체성과 입양아 지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이 재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설계, 상담 인력 채용, 후원자 확보, 그리고 실종 아동 가족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까지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숫자와 구조에 강했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보완되며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시간도 우리가 겪은 갈등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한 소년의 가족이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는 실종되었다가 5년 만에 돌아온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조용히 마루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고 아이는 연못 옆에 피어난 매화를 조심스럽게 색칠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유정한 사장님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유연도 매화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말하겠지요. 그날 밤 저는 유정한 사장님과 오랜만에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땐 그냥 일자리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앉은 겁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혼란과 의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두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에게도 이런 만남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한옥 다실 안 오래된 서재의 컴퓨터에 하나씩 타이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종된 기억을 찾는 여정이자 정체성을 되찾는 여정이었고 가족을 다시 구성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은서이자 유연이고 동시에 유정한 사장님의 딸이며 아들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과 제가 함께 만든 재단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북촌의 오래된 한옥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품고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북촌을 감싸는 어느 날 아침, 정원 한편에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마당 가득히 퍼진 꽃향기 속에서 저는 작은 찻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집 마당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도망치듯 숨어들었던 한옥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잃었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북촌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전통 건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골목, 기와와 담벼락, 나무와 돌 하나까지도 사람의 정서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한국인의 살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고 불편했던 마당의 흙길이 지금은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친숙한 발소리가 되었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계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스스로를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관계에 지쳤고 누군가와 얽힌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정한 사장님과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가족의 형태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화는 입양하나 정체성 소수자들에게 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벽 앞에서 오랜 시간을 맴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장님과 함께 살아가며 저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았고 제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든 제 삶 전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포용력이야말로 진유정한 사장님, 한국의 힘이라 느꼈습니다. 하루는 한옥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법을 오래도록 지켜온 곳입니다. 그 마음이 건축 안에, 식사 안에, 그리고 관계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문화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매주 한 번 동네 어르신들과 다과회를 엽니다. 제가 그 자리에 처음 참석한 날,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몸에 맞는 옷처럼 편안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북촌이지요. 낯선 이도 품을 줄 아는 동네. 예전엔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재단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 보호뿐 아니라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가족 재구성 지원, 트라우마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북촌 한옥을 활용한 기억의 공간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통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공유하며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였고 그 경험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공간이 지닌 힘은 회복에 있다고. 빠르게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함께의 가치를 지키려 애쓰는 나라였습니다. 실종 아동 하나를 30년 동안 찾는 아버지, 혈연이 아닌 인연을 가족으로 품는 사람들, 낯선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이웃들, 이 모든 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삶, 그것이 이 집에서 제가 배우고 체득하고 실천하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유연일 수도 있고 은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의 끝자락, 한옥의 담장 너머로
철쭉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손에 들고 정원 한쪽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화분에 이름표를 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은서, 그리고 유연의 자리입니다. 유정한 사장님 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간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유정한 사장님과 저는 유연재단의 첫 정식 설립 등기 서류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로 정갈하게 이름을 써 내려가는 순간 저는 그저 종이에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서라는 이름 아래 유연이라는 과거와 유정한 사장님과의 미래가 겹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조용했고 따뜻했으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된 다실에서 조촐한 축하를 나눴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유정한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와서 다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저에게도 처음이자 처소입니다. 한국어에는 거처와 처소라는 단어가 있듯 이 한옥은 이제 저에게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 은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보호소나 후원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삶을 재건하고 정체성을 존중받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서울시청, 아동복지단체, 심리상담 기관과 협의해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실제 사례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옥이라는 공간은 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시간과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서양의 직선적인 주거 구조와 달리 한국의 한옥은 곡선과 틈을 통해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기억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맞추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재단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아이와 그의 가족, 트라우마를 극복한 청년,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조심스럽게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기는 기억을 찾는 집입니다. 그렇게 말을 건넬 때마다 제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또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관심 있는 외국인 방문도 늘었습니다. 기억나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지만 느리게 흘러가는 따뜻함이 있다는 게 참 독특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아픔을 나누고 회복하려는 힘이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그 방문객은 감탄하며 돌아갔고 저는 그가 느낀 감정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은서로 살아오면서도 유연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고독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서이고 유연이며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인 현재의 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진유정한 사장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한국이라는 땅, 북촌의 이 집 안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모토는 단순합니다. 다시 찾는 이름, 다시 찾는 삶. 이 문장은 저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을 되찾게 해준 공간이었고 그 과정을 존중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이름을 지키며 다른 이들이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정한 사장님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마당에서 붓글을 씁니다. 그는 얼마 전 제게 붓글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귀소지심, 돌아갈 곳을 향한 마음. 저는 그 글귀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과거를 잃었거나 정체성을 잃었거나 사랑을 잃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입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이제 유정한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